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개인 생활이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하는 그것이 그 어렵게 된 것이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을 살짝 벗어나서 이제 구미로 넘어가면, 구미에서도 사실은 인구가 그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193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 노벨상 받은 뮤르달이라고 스웨덴 학자가 있는데, 그 뮤르달이라는 사람이 아동 수당을 주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사람한테 인당 얼마씩을 갖다 그 보조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처음 내요. 이게 1930 몇 년 얘기예요. 이게 서구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퍼져요. 그래서 아동 수당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게 유럽에서는 30년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뭐 하우징,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해서, 그러니까는 유럽이 지금 출산율이 뭐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걔네들의 그 생태계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한 1.7, 8 정도를 밖에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일드,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그러고 또는 얼라원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동 수당이에요. 유럽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다 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을 해요. 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두당 얼마를 그냥 주는데, 그것을 5세, 7세가 아니라 나라 따라서 16세, 어느 나라 따라서는 20세, 어느 나라 따라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24세까지 줘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두당 주는 액수가 더 커져요. 액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소득과 연계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소득이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준다고 하면 3천만 원부터 한 7,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소득이 1달러 올라가는 데 대비해서 30%씩 주는 그 아이한테 주는 거를 갖다 빼요. 조금씩 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중산층 중보다 약간 높은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액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을 안 하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아전한테 주어지고 아전이 중간에 빼먹는다는 방식이 아주 거기도 또 있는 있어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보육료 지원으로 1년에 얼마 정도가 나가냐면 1년에 10조가 나가요. 아, 진짜요? 네, 10조가 나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진짜? 그 돈의 약 한 4분의 3이 저 어린이집으로 가요. 네,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직접 주는 돈은 아동 이제 수당 중에서 직접 받는 돈인데, 어린이집을 굳이 딱 업자라고만 규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혼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이는 같은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가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는 이 제도 이렇게 도입되는 거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뭐야?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관원 대리 체제라고 제가 맨날 말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도 다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주면 어깨에 힘줄 일이 없어. 근데 중간에 공무원이 뭐 이렇게 기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됐어? 한번 가 가지고서는 검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뭐 일이 생겨. 힘도 뭐 끝발도 생겨. 아휴,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방법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 어린이집이 95%가 사립이에요. 아니 어린이집이 필요하면 그걸 직접 자기네들이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왜 그거는 안 짓고. 이 굉장히 웃기는 구조가 우리는 잘 보세요. 어린이집은 95%가 사립이에요. 국민학교는 99%가 공립이야.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다시 또 사립이 60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립이 80이고 대학교도 사립이 80이에요. 뭐 무슨 설계를 한가 이거 지금? 응?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막 베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거 베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맞는지 생각 없이 막 가버린. 근데 어린이집도 돈을 그 출산하는 그 가정에다 돈을 줘서 그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만들면 어린이집도 굉장히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경쟁력도 있고. 그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원들의 사고 방식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도덕하고 돈을 떼먹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당을 주면 그것을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엄마가 자기 치장한 데 쓰거나 이러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공무원이 엄마보다 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지는 그 부모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나라가 관여를 해서 제대로 딴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나라가 나서서 그 부모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쓰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한테 줘갖고 평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요번에 3조를 썼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 생겼고 GDP가 얼마 올라갔고 뭐 임금이 얼마 나왔고 이게 고용이 얼마가 됐다는 거를 수치로 증명하려고. 내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1년 안에 올라가겠어요? 2년 안에 올라가겠어요? 근데 공무원은 1년이나 2년 만에 맨날 자리를 바꿔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뭘 좋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거에 대한 평가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거를 써서 그걸로 말하자면 자기 승진하는 데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시간 안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성과 위주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서 저는 아주 그 굉장히 제가 구체적으로 이 감동하는 부분들이 그 남의 걸 베끼면은 어린이집가 안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칠 수가 없어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책을 보고 베끼는 애들은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본질을 알고 처음부터 출발을 하면 못 베껴요. 그 있는 그 본질을 자기가 그렇죠. 느끼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땜빵하려고 하지 말고 풀어야 되거든요. 다시 잠궈야 되거든요. 근데 전복적 사고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가 그 우리 공 선생이 하는 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그 이 문제가 이 매듭이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왜 못 바꾸느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이익과 그 다음에는 이 돈에 의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장들의 이해관계랑 딱 맞물려서 이 얘기를 했어요. 총선 때 공약으로 유아수당 직접 수당으로 바꾸고 직접 수당을 높이자. 또는 적어도 유치원에 주는 인당 돈과 직접 주는 인당 돈에 차이가 날 필요는 없다. 20만 원 뒤 40만 원 인류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단빵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싫어한대. 왜?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빅마우스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네에서 말하자면 아줌마들한테
막 뭐 욕을 하겠다고 협박을 할 거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이 다 싫어할 거래.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런 그 특수 이익 집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 나서 말할 때는 뭐 맨날 국가와 사회 운운하지만 막상 뭐 좀 바꾸자 그러면 맨날 해당되는 특수 그 이익단체들처럼 엄청 눈치를 봐요. 집단 이기주의가 뭐 이 분야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댓글에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직접 수당이 답입니다. 엄마를 믿어주세요. 당연하죠. 네, 이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이 수입이 단기적으로는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전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보육이에요. 보육. 아니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게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굳어지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게 설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보육원 원장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자기는 말하자면은 뭐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빌려서 설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했는데 이제 와서 확 바꾸면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립 유아원이나 보육원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걸 자꾸 만들면 그 왜 뭐 골목 상권 침해하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왜 우리 만드는 데다가 만드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가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자꾸 직장에다 만들려고 지금 말하자면 손 안 들고 코 푸는 꼴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으면서.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출퇴근하다가 막 30분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1시간씩 쓰는데 그거를 아침에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선 직장에다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금 건데. 다른 얘기예요. 직장에다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경력 단절을 때문에 아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데 불편한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애를 이 회사에서 보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면요 어린이집하고 이 보육하고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한테 어린 시절에 학령 전에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뭐 놀게 만드는 그런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애를 봐주는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지금 애를 봐주는. 그러니까 보육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주고 하는 그 애들한테 그 학령 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할 때 애를 봐주는 걔는 봐주는 데가 있어요. 맡기는 데가 있고, 그쵸? 애는 맡기는 데가 없어요. 보육원, 이 지금 어린이집만 있는 거예요. 핏대 내지 말고. 아니, 근데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걔를 데리고 있다가 외국 출장을 갈 땐 걔 호텔에 보내면 돼요. 그쵸? 근데 애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만 고생이고, 그리고는 저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좀 시스테매틱하게 필요할 때 애를 맡기고 가면 애를 정말 잘 봐주는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저는 어린이집이 형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들을 지키느라고 버티고 있으면서 점점 더 구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에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해봤자 또 엉망되는 거 뻔하거든요. 건물만 지어놓고 공무원들만 뽑아놓고 월급이나 주고 그 안에는 또 내용 엉망이 되거든요. 지금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해? 아 그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어린이집이 똑같은 거야. 지금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이 뭐랄까 이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들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잘 안 해요. 자, 자잘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이게 자잘한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우선순위가 뭐냐면 잠깐. 우선순위는 뭐냐면 저도 아동 이게 수당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아니 지역구를 하면서 아이. 느끼는 게 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알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이 답은 못 내겠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청회나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은 아니에요. 근데 애를 수당을 어떻게 줘? 나면 줘요 그냥? 네. 외국같이? 네. 그냥 둘째부터나 셋째부터 주는 거 아니고? 줘요. 아니 첫째부터 줘요. 아니 뭐 첫째는 무슨 왜 차별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에서는 3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개념이고 지금은 그 어느 나라든 다 아는 것이고 한국도 이제 그걸 배워서 이제 시작을 한 지가 한 10년 되는 것 같아. 10년 좀 안 되나 되는데 10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하는 방식이 그 중앙집권 체제에 의해서 관료들이 주물르고 휘두르는 방식으로 가는 아주 이상한 방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동수당의 경우에 이제 서구에서는 다들 16살 또는 20살 또는 23살까지 준다라는 거. 이게 아동수당과 그 청년수당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6살이 넘어가서 청년수당을 신청하면 아동수당은 없어지고, 아동수당으로 쭉 가려면은 청년수당은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 끝나는 20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20 몇 살까지는 청년수당으로 얼마가 나오는 그런 체제를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청년수당 하나 갖고도 뭐 박원순 씨랑 이재명 씨가 지금 성남에서 서울과 각각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지방 정부가 한다는 그런 나라도 정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당장 말하는 게 그럴 돈이 어딨냐.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럴 돈은 있어요. 만들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나라 보시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한테 직접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고 나면 이게 뭐 중간에 빼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항상 직접 받는 거를 그 주장버릇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얼라원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동수당이에요. 유럽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다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을 해요.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두당 얼마를 그냥 주는데 그것을 5세, 7세가 아니라 나라 따라서 16세, 어느 나라 따라서는 20세, 어느 나라 따라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24세까지 줘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두당 주는 액수가 더 커져요. 액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소득과 연계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소득이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준다고 하면 3천만 원부터 한 7,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소득이 1달러 올라자라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처음 내요. 이게 1930 몇 년 얘기예요. 이게 서구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퍼져요.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게 유럽에서는 30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 하우징,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해서, 그러니까는 유럽이 지금 출산율이 뭐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걔네들의 그 생태계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한 1.7, 8 정도밖에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일드,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개인 생활이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하는 그것이 그 어렵게 된 것이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을 살짝 벗어나서 이제 구미로 넘어가면 구미에서도 사실은 인구가 그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193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 노벨상 받은 뮤르달이라고 스웨덴 학자가 있는데 그 뮤르달이라는 사람이 아동 수당을 주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사람한테 인당 얼마씩을 갖다 그 보조를 나가는 데 대비해서 30%씩 주는 그 아이한테 주는 거를 갖다 빼요. 조금씩 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중산층 중보다 약간 높은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액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을 안 하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아전한테 주어지고 아전이 중간에 빼먹는다는 방식이 아주 거기도 대표적인 또 있는 케이스예요. 거예요?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보육료 지원으로 1년에 얼마 정도가 나가냐면 1년에 10조가 나가요. 아 진짜요? 네, 10조가 나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진짜? 그중 그 돈의 약 한 4분의 3이 저 어린이집으로 가요. 네,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직접 주는 돈은 아동 이제 수당 중에서 직접 받는 돈인데 어린이집을 굳이 딱 업자라고만 규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혼나는 일이고요. 아,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이는 같은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가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는 이 제도 이렇게 도입되는 거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뭐야?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관원 대리 체제라고 제가 맨날 말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도 다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주면 어깨에 힘줄 일이 없어. 근데 중간에 공무원이 뭐 이렇게 기준 만들어가지고